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ETF, 좋은 ETF 고르는 법 3탄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고했다시피 이 다중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자산을 공부하고 보유한다는 것은 제 이제 채널명처럼 자산끼리 비교할 수 있다. 자산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중자산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꼭 이런 ETF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있는 구성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자산 배치를 하는 것을 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 자산 배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배분의 정도를 이제 좀 조정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을 동적 배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 가지 배분 비율, 뭐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계속 똑같이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좀 일관된 전략을 사시사철 다 쓰는 것을 이제 정적 배분 혹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이제 고찰이죠. 배분을 함으로써 리스크는 줄이되 수익률은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그죠? 전 세계 자산들이 크게 굵직굵직하게는 이렇게인데 요 자산 중에 요 섹터에 요 나라에 요 주식이 왜 살만한지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하는 해안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네, 두 번째 이유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통적인 상관관계를 벗어난 자산의 움직임이 보여지면 예를 들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달러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왜 그렇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재규성의 원칙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되면서 뭐 하나는 원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되지 않은 정치적인 결정, 예를 들면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판단, 전략적인 판단, 서로 간에 어떤 협상이 있었다. 혹은 기술의 특이점의 변화 같은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맞출 수 있는데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다중자산들을 함께 보유하다 보면 이게 왜냐면 환율과 자산의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 이자율도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함께 이것들을 보유하고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빨 빠진 걸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에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더 이상 채권과 주식이 이 구간에서는 함께 올라갈 정도로 지금 뭔가 생산성 향상이 있나?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날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 이거 뭐 사야 되지? 지금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채권도 비싸고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럴 때 현금만 보유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해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중으로 된 자산을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이제 다중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서 비교적 역사적으로 좀 싼 자산을 매집을 할 수 있다. 분할로 해서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군끼리 가격 비교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빠져 있구나. 이걸 조금 더 매집을 해볼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멀티 에셋 탭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자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몇 가지를 보자면 이거는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봐서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들인데요. 펀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소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 것부터 이제 내림차순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다중자산에 이렇게 커버드 콜 프리미엄을 옵션 프리미엄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사실 다중자산에 포함시켰는데 요건 좀 빼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OR이 상당히 좀 많은 자산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리언이고요. 그죠? 밀리언이 되고 요게 1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그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AOR이나 AOE. AOA가 조금 더 주식 비중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분배금을 주는 이런 상품인데요. 이제 채권만 오롯이 채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분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페리티 ETF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쭉 이렇게 그다음에 인컴 위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그냥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서 그 쿠폰 이자로 그냥 외가격 풋옵션을 계속 사는 방식의 그런 ETF들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다중으로 하면서 액티브하게도 하고 패시브하게도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TF를 통해서 여러 전략을 짜는 걸 공부를 함으로써도 어떤 투자의 전략이나 방향을 보고 현재 트렌드를 좀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수익률 기준으로 토탈 리턴을 봤을 때 지난 5년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제 AOA하고 뭐 AOR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AOR을 기준으로 잡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뭐 무난했던 5% 정도가 되는 GAR이나 GAA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제 그 투자의 방향이 미국 주식을 코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애셋이라고 하죠. 글로벌 알로케이션이고 이것도 글로벌 애셋 알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자산에도 그리고 환해지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달러 통화가 아닌 그런 자산들도 갖고 있는 것들을 배분 차원에서 그죠? diversification 차원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보유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요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JA라고 JA. 그럼 빌드업을 좀 해가겠습니다.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 아까 AOR입니다. AOR. 여기 보면 AOR이죠. iShares Core Growth Allocation ETF.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S&P 500가 약 33%고 채권, 미국의 종합채권. 종합채권이건 요건 국채도 들어가 있고 만기별로 다양하게 들고 있고 회사채도 갖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들어가서 요 ETF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채권의 비중이 미국 달러 표시 채권 요게 한 32%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국 외에 그죠? 인터내셔널 이것도 종합채권이죠. 그래서 달러가 아닌 달러 표시 채권이 아닌 다른 나라 채권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약 40%에 미치지 못한 전통적인 이런 60, 40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거죠. 40이 좀 안 되죠. 채권 비중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3, 뭐 37, 뭐 이 정도의 이제 배분 비율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빨 빠진 것들이 뭐냐. 신흥국 주식 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들은 너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채권이 들어가 있지만 뭐, 리츠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원자재, 뭐 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좋아했다는, 깔로 보면 이게 상당히 균형을 이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좀 봐줄 필요도 있죠. 그리고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가 된다는 거는 이 수많은 자산 중에 한국의 주식은 그러면은 뭐냐?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위치는 뭐냐? 우리나라의 위치는 뭐냐? 우리나라 주식의 위치는 어디 있냐?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이제 S&P 500가 25% 정도 비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 시장의 비중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이거 25%라고 가정하면 25 더하기 15 하면 이미 40%죠. 40%에다가 지금 신흥국 주식이 7%입니다. 그러면 47%가 이제 주식 비중이고, 47%가 내가 여기 뭐 6% 더하면은 53%가 주식입니다. 여기까지 주식이고, 또 주식이 어딘지를 보면 드러나는 것만 53%에서 여기 약 3%, 뭐 3%, 이렇게 한 5%, 그럼 3, 한 8%라고 보고, 8%에다가 아까 53%니까 60%죠. 60%에서 조금 더 된다고 보는 건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뮤추얼 펀드도 주식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이 60%가 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채권들이 있고 거기다 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이외의 자산 배분을 좀 보자면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60, 40인데 여기에 금도 있고 우리가 보는 물가연동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유럽 주식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가 연동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외에 인터내셔널 트레저리 펀드, 미국 외 국가의 국채들을 갖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길트도 있겠고, 문드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문드라고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독일의 국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도 갖고 있는 거죠. 회사채. 이건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의 회사채를 그 다음에 로컬 커런시, 로컬 본드 하면 보통 그 나라 통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자산이고 그런 채권이고 스몰캡, 금, 그 다음에 미국의 종합채권이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이 ETF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물가 연동체의 비중이 상당히 실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충 실질 금리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약간 더 상회하고 있어서 실질 금리가 양전환됐을 때 이걸 흔히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립니다. 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한번 느껴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따로 살 수 있으면 내가 한 3년물 물가 연동체를 좀 사볼까?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인터내셔널 스몰캡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종합채권, 그 다음에 미국의 스몰캡,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재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안에 있는 ETF들 중에서 그럼 한번 보자. 여기서 아까 developed 그죠? ex-US라고 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기 이 SPDR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신흥국이 아니고 선진국에 들어가 있네. FTSE 지수를 추종하고 있네. MSCI가 아니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하느니 MSCI 같은 경우는 편입이 안 돼 있지만 FTSE에는 편입이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좋다. 그러면 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SPDR ETF에서는 신흥국은 뭔데? TSMC가 비중이 제일 크고 텐센트, 이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인도기업, 메이토안, 와 이렇게 심지어 브라질 도 있고 이러네. 이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흥국은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도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ETF이긴 한데 이제 살 게 없는 날 머리 아프다.
미국 걸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돈은 있는데 그리고 현금은 녹아내리는데 이런 판단할 때는 저는 GAA를 삽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5년 평균 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토탈 리턴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어떤지는 좀 개별적으로 엑셀로 이걸 갖고 와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어만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EYLD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쉐어홀더 ETF가 이제 강점인데요. 먼저 이제 캠브라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는 이제 퀀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퀀트 모델을 갖고 와서 거기 매월 이제 돈을 내고 그걸로 다시 백테스트 해보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짜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작업을 얘네들이 룰 베이스로 이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쓰는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쉐어홀더 일드 ETF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성장주에서 배당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주주 환원으로 판단해서 퀀트를 돌려서 기업을 뽑아서 ETF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캠브리아 ETF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좀 하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 주식 중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9%고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 중에 자사주 매입, 배당 해주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들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퀀트 기반으로 부동산 자산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리츠를. 그 다음에 미국의 종합채권 ETF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 기반의 국채 EMLC ETF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원자재 바스켓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밸이라고 글로벌리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외에 채권을 종합채권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Shareholder Yield는 이건 사실은 선진 시장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 시장에서 좀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 그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Quantitative Momentum ETF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이제 모멘텀 전략을 쓰는 ETF고요. 그 다음에 웨이모는 모멘텀만 추구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싼 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전략의 ETF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쓰는 ETF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기채 ETF가 있고요. 우리가 벨리 오브 더 커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한 4년에서 한 8년물 요것들이 사실은 성과가 이자율이 좀 좋죠. 왜냐면은 이제 만기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듀레이션 리스크는 적으면서 그 다음에 상당 수준의 이자를 4년, 5년, 7년 이렇게 딱 락인을 할 수 있으니까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기반이지만은 신흥국의 채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외평채를 발행하면은 하이힐드가 되기 때문에 WB 정도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HYEM은 이제 저도 따로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채 ETF, 그 다음에 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sset allocation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주식과 채권에만 편중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글로벌리 여러 자산들을 함께 다 보유한 좀 완성형 저는 ETF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배분으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 자산을 봤을 때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내가 선택하는 거냐? 주식과 채권,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어느 나라의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있냐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